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지난 시간 라이프니츠에 이어서 드디어 제2절 경험론 홉스 들어갑니다. 자, 256쪽이고요. 경험론에 대한 인트로가 있는데 이게 글이 아주 좋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론과 더불어 비로소 근세 철학이 근세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론과 함께 근대가 다가온 거죠. 경험론에 있어서 라이프니츠에까지 이르는 유럽의 정신사 전체를 지배해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이제 형이상학도 없고 초월도 없으며 특히 영원한 진리도 없다. 너무 좋아요. 드디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끌어냈구나. 너무 주구장창 이게 물론 전통 존중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뭐 1000년이 넘잖아요. 형이상학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단절, 없다, 뭐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단절이 일어났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갑자기 왜 경험론이 대두됐지? 그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홉스가 경험론자다. 그래서 경험론의 특징은 뭐다. 이런 건 나오는데 왜 하필 홉스가 그러면 경험론자가 됐냐. 영국 철학이. 이런 얘기도 좀 일단 해볼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고. 이건 결과적인 거잖아요. 형이상학도 없고 초월도 없고 영원한 진리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신도 없다. 초월. 자, 합리론은 경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경험론은 경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다. 원칙적인 차이는 경험을 평가하는 데 있다. 두 개의 합리론과 경험론의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감각적인 경험이다. 우리 오감으로 하는 경험이요. 합리론에 있어서의 경험이란 소재요, 기회요,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과 진리 그 자체는 정신 안에서 그리고 이 정신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서 완성된다. 지금까지 이랬죠. 지금까지의 철학들은 합리론이었습니다.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A A A만 있었는데 B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좀 종종 많이 했었죠. A만 말했는데 자, 유명론과 실제론, 실제론만 있었는데 그게 대세였는데 유명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엔 특이했겠죠. 새로운 조류가 나왔어요. 서양 철학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합리론이 대세였는데 경험론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경험론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경험 자체가 모두이며 완성이며 전체다. 감각적 경험이 중요해. 그전엔 좀 천시했잖아요. 이 경험이 진리와 가치와 이상과 법률과 종교를 홀로 결정짓는다. 그러나 세계의 과정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완결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경험론에서는 영원하고 필연적이며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진리와 가치와 이상 등이 없다. 모든 것들이 공간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 등에 따라 상대화된다. 자, 전자가 이제 후자를 압도할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감각적인 것이 예지적인 것을, 공리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을,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을, 욕망이 당위를, 부분이 전체를, 힘이 법을 압도한다. 그 전엔 이게 아니었죠. 반대였죠.
다시 그러니까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게 왜 합리론이 대세였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라이프니츠 편에서도 했지만 감각은 불확실해. 주관적이야. 객관화시키기 어려워.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부터 철학자들은 그래 이데아 찾고 진리 찾고 그런 거잖아요. 객관적인 거. 주관이 아니라 객관을 찾아야 되니까 그 학문이라는 건. 근데 드디어 경험이 대두되면서 이게 뭐 과학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경험을 중시한 거죠. 감각적인 것이 예지적인 것을, 공리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을. 공리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가?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을, 욕망이 당위를, 부분이 전체를, 힘이 법을 압도한다. 아, 드디어 이렇게 됐습니다. 경험론은 르네상스기의 자연 철학, 양적 기계론적 자연관, 특히 영국에서는 베이컨의 철학을 싹으로 하여 태어난다. 영국의 섬들이 언제나 경험론의 고향이다. 경험론은 홉스, 로크, 휴메에 의해 완성된다. 그런 다음에는 영국을 벗어나 대륙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도 끈질기게 커다란 성과를 거둔다. 자, 이 한쪽밖에 안 되는 이 서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자, 지니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되게 좋게 잘 봤고요. 홉스가 경험론의 시발점에 있다라는 것을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홉스와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뒤에 나오는 이제 로크와 베이컨과 흉의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홉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경험론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그 두 가지가 이번 시간의 핵심일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힐시베르거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당연히 라이프니츠 뒤에 홉스가 오겠지, 다른 책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없었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아마 힐시베르거가 좀 일반적인 흐름 안에서 철학사를 쓴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미를 우리 나름대로 참 찾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앞에 형이상학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이라고 해서 경험론을 설명하고 홉스를 앞세웠는데요.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형이상학에 대한 생각이 뭐 스콜라 철학에서 또 합리론자들에게 연결된 건 명백하게 보이는 사실이긴 하지만 경험론자라고 해서 그런 요인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의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경험론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 이전 일정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홉스를 읽어 나갈 때는 경험론에 포함시켜서 읽기보다는 경험론의 시발점에서 어떤 경계에 있는 학자로서 이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조금 더 옳겠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홉스 257쪽. 홉스 근세의 자연주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토마스 홉스의 책에는 경험 철학에서 맨 처음으로 완결된 체계다. 그의 책에는 대륙의 합리론의 방법을 인정하면서도 인정을 하죠, 합리론. 이 방법의 관념론적인 해석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죠. 그 서론 읽으면서 철저한 단절, 그리고 없다. 형이상학도 없고 초월도 없고 영원한 진리도 없다. 이 없다, 뭐 단절됐다, 요런 표현 많이 나올 텐데요. 요거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전 여기 주목해서 봤고 이런 부정적 단어들. 근데 왜 부정하게 됐는가? 그건 좀 고민해 봐야겠죠. 이 방법의 관념론적인 해석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종교적 가치 또는 초월적 가치와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건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17세기가 발견해냈던 새로운 현실을 방법론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서술 자체가. 여기 빠진 거는 왜 부정했냐? 어? 왜 거부했어? 이게 좀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충 나오죠. 뭐 자연 철학의 영향이다. 양적 기계론적 자연관이다. 요 정도 부족해요. 이게 근거가. 홉스가 왜 하필 그때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철학자들은 다 형이상학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뭐 라이프니츠까지만 해도. 근데 왜 홉스는 갑자기 어? 왜? 왜 갑자기 부정해요? 왜 거부하죠? 이게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죠. 그래야 이해하는 건데 일단 요걸 좀 생각하면서 읽어 볼게요. 홉스는 갈릴레이와 데카르트의 업적, 특히 이들의 학문적 정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요게 근거겠죠. 갈릴레이와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네? 어떤 영향을 받았지? 자, 데카르트가 연장에 있는 것과 나란히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원론이죠. 연장에 있는 것, 그 물질적인 연장과 생각하는 것, 두 가지 인정했는데 홉스는 이런 이원론을 부인하고 사고를 연장에 있는 것으로 환원시켜 일원론적 유물론을 지지하고 나선다. 생각마저도 연장에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물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일원론적 유물론입니다. 자, 이 해결은 매우 급진적이었다. 홉스는 하나의 측면, 즉 생각하는 것의 측면을 완전히 말살해버린다. 힐슈베르거의 관점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홉스 부정적으로 봅니다. 경험론 싫어해요. 힐슈베르거. 자기는 이 합리론자인데 신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홉스가 아니니까 싫어하는. 자, 모든 것들이 훨씬 단순화되었다.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힐슈베르거가. 자, 여기까지. 요거 일원론적 유물론자로서 홉스 어떻게 보셨나요? 진희님은. 네. 다른 책에서 잠깐 훑어봤는데요. 홉스에 대한 키워드가 유물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자연 상태를 말하는 시민론과 사회론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아마 여기 다음에 나오는 물체론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서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좀 이제 시기를 나누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홉스와 데카르트가 조금 동시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홉스가 거의 돌아가실 즈음 이제 정말 큰 어른이었을 것 같아요.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에게는. 그래서 조금 시차가 좀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홉스와 데카르트가 또 나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데카르트가 맞아. 홉스가 좀 너무 여기 이제 힐슈베르거의 논의처럼 너무 간단하게 일축했어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켰겠구나라고 계속 상기를 해봐 주시면서 그 다른 맥락이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사회나 아니면 뭐 사회에 대한 부분, 아니면 시민에 대한 부분, 아니면 국가나 뭐 이런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리바이어던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전에는 좀 역사적 기원 뭐 이런 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플라톤 국가론부터 시작해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국가의 형태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국가의 역사적 기원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누가 통치를 해야 하는지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했다면 사실 이 홉스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 서술이나 본질과 같은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과 좀 단절을 했다라는 맥락과 일치하게 그런 컨셉의 키워드를
성립 원인, 그리고 그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 이런 것들에서 밝혀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론에 조금 걸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리적 방법과 유사하다 뭐 이런 맥락도 추출이 되는데요. 그 공리가 우리가 이후 이야기하는 공리주의의 공리인지 아니면 일전에 우리가 데카르트에서 얘기를 했던 공리에 대한 부분의 공리인지는 좀 읽어보고 그 맥락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홉스가 말하고자 했던 자연 상태에는 일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많은 수 이제 좀 접하면서 익숙했던 그 세계에 대한 상상, 뭐 예를 들어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가 했던 방식으로 뭐 세계는 자연이다, 아니면 라이프니츠가 말했던 것처럼 세계는 뭐 단자다, 뭐 이런 식의 논의 접근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원리, 원칙, 구조 이런 방식의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좀 달랐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가 꼭 대치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맥락을 계속 상기를 해봐 주시면서 나름의 홉스를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홉스를 우리가 탐정처럼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가 추론을 해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상상력의 나래를 펼 텐데 공백을 메꾸는 거죠. 자, 생애와 저작입니다. 한 장 정도지만 좀 이거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토마스 홉스 1588년부터 1679년까지 사셨어요. 거의 한 90세 가까이 사셨던, 오래 사셨죠. 예. 이 토마스 홉스는 영국의 한 시골 목사의 아들이었다. 자, 여기서 영국 사람이에요. 아까 그 경험론자들은 홉스, 로크, 휴엄 다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필 영국 사람들이 경험론자가 되었는가? 왜 그럴까요? 아니, 궁금해요. 아니, 홉스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 경험론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 영국이 뭐 지리적으로 유럽하고 좀 떨어진 외딴 섬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가? 좀 좀 대륙하고는, 네. 저도 어디서 잠깐 그냥 본 것 같은데 영국이 섬이라서 그 섬나라에서는 그런 개보학에 입각한 그런 호기심보다는 옆에 있는 사물이나 뭐 이런 개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강했다, 뭐 이런 식의 서술을 봤던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다. 우리 추측의 영역이라서. 네, 그래요. 저도 뭐 섬나라라서 경험론이 발달했나? 요 정도 그냥 추측한 거, 그 정도? 당시에 근데 또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16세기, 17세기에 영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뭐 그런 어떠한 상황 때문에 경험론이 발달했다, 요 정도로 이제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역사를 제가 모릅니다. 뭘 할 말이 없어. 그냥 추측하는 거야, 대충. 영국의 한 시골 목사의 아들이었다. 시골 목사. 이분도 종교 영향을 상당히 받았겠죠. 당시에. 아들이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스콜라 철학을 알게 되었으나 그 영향은 받지 않았다. 아유, 재밌죠. 남들은 다 스콜라 철학 배우는데 당시에 그게 대세니까요. 스콜라 철학 남들처럼 공부하는데 영향을 안 받아.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분한테. 자, 지금 오늘날에도 대학교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 공부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영향을 안 받아. 배운 거는 별로 잘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는 자기 길을 가, 독자적으로.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공부했는데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 홉스의 기질적인 건가? 좀 반항심이 강했나? 모르겠어요. 그 뒤에 그는 한 귀족 가정의 가정교사로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는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를 데리고 여러 차례 프랑스에 왔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자주 갑니다. 죽을 때까지. 좀 허영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프랑스는 가장 잘 나가는 곳이었죠. 영국은 어떻게 보면 시골 촌동네 같고 프랑스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미국 같아요. 미국 같은데
가장 여기 나오죠. 여기서 그는 새로이 일어나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를 보고 이것에 심취하게 되었다. 프랑스라는 세속적 문화를 즐기는 거죠. 음. 어 이거 이게 심취돼 가지고 계속 가요, 프랑스로. 영국에 안 있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는 고전 문학, 특히 투키디데스를 파고들었다. 자, 이 투키디데스를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이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쓰셨는데 책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 속에는 그 천병희 선생님의 그 책 소개예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읽어 볼게요.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 역사 서술의 두 산맥으로 평가받는다. 황금기를 맞이한 아테네와 이에 위협을 느낀 스파르타의 싸움, 27년 동안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세계의 문명과 흐름을 뒤바꾼다. 투키디데스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이 기록을 남겼다. 그는 종교나 도덕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전쟁의 모든 것을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며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겪은 운명과 참상을 가장 엄격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증언해 두었고 모든 시대의 독자들은 이 특별한 비극 속에서 지혜와 교훈을 찾았다. 이거죠. 투키디디스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겠구나 좀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지니님한테도 이거 공유해 드리긴 했었는데 요거 캡처한 거.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 어. 자, 다시 읽어보면 투키디데스는 종교나 도덕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전쟁의 모든 것을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며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겪은 운명과 참상을 가장 엄격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증언. 이 문장인 거죠. 홉스랑 닮았어요. 홉스가 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를 파고들었다. 그 결과는 마키아벨리나 니체에게 있어서와 같은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마키아벨리, 니체, 소피스트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니체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린 기억하고 있죠. 마키아벨리 서술할 때 얼마나 힐스베르거가 마키아벨리 욕을 했는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반론을 하는데 공을 들였어요, 힐스베르거가.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예. 소피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철학사에서 소피스트를 깝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힐스베르거도 소피스트 안 좋게 봤겠죠? 부정적으로. 여기 나열하고 있는 사람들은 홉스를 비롯해서 마키아벨리, 니체, 소피스트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마키아벨리나 니체에게 있어서 같은 것으로서 소피스트들의 자연법 사상과 권력 철학에 열광하는 것이었다. 힐시베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근데 이게 팩트인데 힐시베르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전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전 니체도 좋아하고 소피스트들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 그는 세 번째로 여러 번 갑니다, 파리. 세 번째로 파리에 머무는 동안에 메르센느 신부. 이분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자, 메르센느 신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도 교제를 했었는데 자, 파리에 프랑스에 살롱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이 어떤 공부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문화 그런 모임인데 거기 같아요. 이게 공부 집단, 어떤 교양 집단인 거죠. 여기서는 데카르트가 새로운 빛으로서 인정을 받고 많이 논란되고 있었다.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했나 봐요. 홉스도 그 데카르트의 성찰의 첫 원고를 함께 읽었어요. 원고를. 반론을 제기했는데 데카르트는 이 반론에 답변을 한다. 이게 제3 반론. 야, 이게 당대의 이 역사에 길이 남는 철학자가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원고를 읽고 반론하고 답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홉스가 세 번째로 머물고 있던 파리를
1636년에 떠나왔을 때 이건 대략 한 50이 안 됐을 때예요. 그의 백과전서의 책에는 이미 그 중요한 부분이 그의 머릿속에 계획되어 있었다. 이 중요한 부분이란 곧 물체론, 인간론, 국가론이다. 물체론, 인간론, 국가론인 거죠. 그리고 그의 철학적인 태도는 이때 이미 확고히 수립되어 있었다. 자, 물체, 인간, 국가예요. 물체를 중요하게 여겼다. 물체. 물체 다음에 인간, 다음에 국가인데 국가도 또 중요하게 여기죠. 이 사람의 관건이 여기 제목만 봐도 나옵니다.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철학 원론 이 3부 제목만 봐도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물체가 중요하고요. 국가가 자, 국가주의자. 그것은 곧 유물론, 유명론, 자연주의적인 인간학 및 절대적인 국가 주권론 등이다. 그는 1640년부터 1651년까지 다시 파리에 머물렀네. 진짜 주구장창 갑니다. 파리가 좋은가? 나는 미국이 좋아. 미국 뉴욕에 가겠어. 집요하게 죽을 때까지. 이때는 망명객의 신세였다. 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생겼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왕당에 편들었으며 정치에도 관여를 했던 거죠. 자연법과 국법의 원리를 왕당의 입장에서 해석했었다. 그러나 파리에 있던 그는 왕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물론 주권이 근데 왜 파리에 그렇게 주구장창 갔을까? 단지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아까 뭐 데카르트처럼 살롱 문화의 자기도 세속적 문화 그런 공부 스터디 모임에 끼기 위해서? 근데 종합적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파리가 당시에 앞서가는 가장 선진 문물이었다면 모든 뭐 철학이나 뭐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모였을 거예요, 거기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토대인 거죠. 그는 물론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것과 국가 권력의 회귀를 고수하고 있었으나 이것들이 민주국가에도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민주국가. 1651년에 출간한 그의 이거 리바이어던인데요. 리바이어던은 우리나라에도 홉스 책은 리바이어던 정도밖에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없어요, 딴 거는. 리바이어던은 왕당에 대한 인연을 끊는 그런 책이다. 이때부터 그는 배반자요. 고향에서보다 망명 생활이 더 위험했다. 1651년 대사령이 내리자 그는 영국으로 돌아왔다. 영국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파리로 갔나? 자, 파리에서 그의 제자였던 황태자가 자, 여기 보면 파리에서 홉스의 제자였던 황태자가 찰스 2세 국왕이 돼 버려요. 왕이 돼 버립니다. 그는 다시 궁정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홉스도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왕세자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철학자로서. 홉스의 주저는 철학 원론이다. 이 책의 제3부 국가론이 먼저 나오고 이게 재밌어요. 요것만 봐도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론이 먼저 나왔어요. 1부도 아니고 3부인데 제일 먼저 나왔어요. 1642년. 그다음에 제1부 물체론은 1655년에 간행됩니다. 13년 이후에. 그리고 제2부 인간론은 1658년에 간행돼요. 3년 이후에 간행됐죠. 순서상으로는 물체론, 인간론, 국가론이 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1, 2, 3부 생각의 순서, 물체 다음에 인간 다음에 국가가 와야겠죠. 점점 커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물체론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인간론 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론을 먼저 썼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저의 추측. 이것도 이제 뭐 이따가 진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국가론을 먼저 쓰고 13년이나 지나서야 물체론이 나와요. 이거는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 국가라는 거죠. 아까 리바이어던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홉스를 얘기하면 국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엔 근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드디어 등장했는데 국가론이 먼저 나와요. 이게 자기한테 중요했던 거죠. 제일 화두였죠. 제1화두. 그다음에
국가론 썼으니까 딴 거 좀 천천히 써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물체론 인간론 천천히 써가 진짜 천천히 13년 후, 15년 후에 나왔으니. 그쵸. 자, 그 다음에 법철학과 국가철학에 관한 그의 견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책들이다. 1640년에 발행된 천여작, 법, 자연 및 정치의 원리. 제목 법철학, 국가철학이에요. 이 홉스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국가철학, 법철학, 법, 자연 및 정치의 원리가 그 하나인데, 이 책은 처음에는 손으로 쓰여진 원고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들이 인쇄한 채로 돌려 읽혀지다가 1889년에야, 죽은 지 한참 거의 200년 이후에야 겨우 테니스에 의해 원문대로 편집되어 발행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교회 정치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특별히 많은 리바이어던, 또는 별명으로 교회와 시민사회의 진료와 형상과 힘이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홉스의 생애와 저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리바이어던 뭐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나남 출판에서 리바이어던이 2권으로 나왔어요. 부제는 교회 국가 및 시민 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이란 제목이에요. 국가죠, 이것도. 교회 국가, 시민 국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장 남짓 때는 이 짧은 분량을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나름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홉스를 이해하는데 좋죠. 자, 이제 진희님이 여기 이제 덧붙여서 홉스의 생애와 저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생애와 저작은 또 찾아보시면 다른 자료들 많겠지만 조금 새로울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로 요거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네. 요게 재미있어 보였어요. 저 공유 좀 활성화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공유를 뭐 누르면 되나요? 어떻게 하지? 공유. 참가자에서 공동 호스트. 호스트. 잠시만요. 참가자에서, 아니면 호스트를 넘겨줄까요? 넘기고 싶긴 한데. 이 영상이 녹화가 중지될까봐, 그쵸? 예. 그러면 일단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제가 그 홉스의 서간문에서 나타난 철학적 논쟁들이라는 작은 논문을 찾았는데요. 네. 그 제목에 따르면 우리 홉스와 데카르트의 논쟁이 있었다, 요 정도만 언급이 되었었고, 그 논쟁이 어떤 주된 논쟁인지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 대한 논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논문을 쓰신 분이 김요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고요. 그 서간문에서 서간문이라고 보통 하면 우리 편지글이죠. 그래서 예. 사람이 직접 만났다기보다는 편지글로 이것저것 주고받은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 두 사람의 철학적 쟁점이 되게 구체적으로 잘 논의가 되어 있어서 어떤 맥락에서 서로 주고받았는지, 일단은 데카르트의 성찰 원고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고, 이후에는 1600 한 중반부, 1640 몇 년도 이렇게에는 홉스의 시민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또 데카르트가 다시 한번 서간문을 보내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결론 부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게 잘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철학사에서 서술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나름대로 찾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메르센이라는 사람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메르센. 그래서 데카르트가 메르센에게 보내고 홉스가 그걸 또 보고 홉스가 다시 이렇게 전달하고 뭐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그러하고 우리가 앞에서 여기 hirschberger의 논의에서 나와 있는 바와는 조금 다른, 홉스가 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책의 서술 등등은 또 다른 책에서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한 것은 이제 기계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바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고 직접 다루진 않았는데요. 가상디가 있었죠. 그래서 이름 익숙하실 텐데 가상디라는 사람도 원자론에 입각해서 세계를 바라봤고 그 일전에 어떤 큰 틀에서의 세계관을 좀 무너뜨리고 가상디와 같은 그런 작은 단위의 세계 이런 맥락으로 좀 바라봤구나. 뭐 기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겠구나라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갈릴레이의 와도 서신과 논의를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니 어떤 맥락에서 영향관계를 좀 더 많이 받았겠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을 되게 경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홉스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하게 공부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을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대척에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그 공부 전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읽다 보니 충실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홉스가 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나간다면 이제 단순하게 대척에서 나는 합리론 별론데 이제 경험론 해볼래 뭐 이렇게라기보다는 충실한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 논거를 흐름을 좀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홉스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소설가가 있잖아요. 소설가란 어떤 사람인가 뭐 여러 정의가 있지만 당대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당대의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혹은 깊은 사람이 소설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 지금 우리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 뉴스 뭐 보든 안 보든 그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뭐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런 걸 겪으면서 사는데 유독 뭐 소설가, 시인, 뭐 음악가, 뭐 영화 감독 이런 예술가들은 더 깊이 느낀다는 거죠. 그 감수성이 깊어서 그거 같아요. 철학자도 우리가 홉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 홉스도 당대의 프랑스 집요하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교류를 한 거죠. 당대의 가장 유명하고 뭐 잘 나가고 당대를 대표하는 역사에 길이 남는 학자들과도 교류를 했잖아요. 이거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과학 쪽에 혹은 심리학 쪽에 가장 지금 핫한 어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학자들이 있을 거고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된다. 읽어야 그게 이제 나중에 뭐 200년 후, 300년 후에는 이제 그 역사에 남겠죠. 그런 책들이.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홉스도 데카르트, 뭐 아까 갓상디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까지 이제 역사에 남는 학자가 돼 버렸는데 이거다. 자, 소설가는 당대 감수성의 절정에 다다라야 되고 철학자는 당대의 학문들을 학문들의 가장 뭐랄까 탁월한 가장 잘 좀 그런 것들에 예민해야 되고 잘 포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과 동시에 좀 더 붙여본다면 충실한 독자여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충실한 독자 그리고 그 독자는 속독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바쁜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독한 만큼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써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홉스 철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